안녕하세요. 대체투자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체투자를 알기 쉽게 가이드해드리는 유여울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유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유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달러도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유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실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주유비가 오르겠구나. 내 지갑은 또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유가 상승에 대한 내용이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괴리감이 큰 뉴스일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을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 유지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가 상승은요,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좋은 뉴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의 경우라면 틀림없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가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는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고 왜 오르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특히 신흥국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흥국 증시와 국제 유가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요, 동행 성향이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 하락을 저성장과 동시에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유가 상승기에는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 하락도 좋아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기름값이 줄어드는 대신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원유 수출국이 신흥국이 많다는 점에서 유가 하락은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잖아요. 네, 기름은 안 나오지만은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즉 원유를 수입해서 잘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것인데요. 엄연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흥국이 유가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떤가요? 저유가가 신흥국과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셰일 오일의 시대는 미국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환경, 기술, 법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셰일 오일이 생산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통화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모든 금융과 실물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미국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동안 에너지 독립이 안 되었다는 점인데, 셰일 오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되니까 미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 셈이죠. 명실상부한 미국의 시대가 펼쳐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셰일이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이유 중에 분명 환경적인 요소를 꼽으셨어요. 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셰일 오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 깊은 땅 밑 셰일 안반층에서 나오는 게 셰일 원유입니다. 그 셰일 안반층에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뽑아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약품이 소모됩니다. 그 물은 한번 쓰고 나면은 오염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셰일 오일은 물을 주고 원유를 얻는 셈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표적인 국가죠. 이런저런 교토의정서라든지 코펜하겐 의정서라든지 환경의정서 잘 파기합니다.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새로운 점을 또 알게 됐네요.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셰일 오일 생산에 따른 저유가 시대에는 다시 말해 미국의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미국은 오펙의 고유가 정책을 전혀 반기진 않겠는데요? 당연하겠죠. 미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고유가 정책을 쓸 때마다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뭐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 강화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바로 오펙에 유가를 낮추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하죠. 덕분에 국제 유가는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셰일 혁명이 미국과 또 신흥국 간 경쟁력 격차를 더 벌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과거의 영광일 뿐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유가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까요? 다시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네. 수요와 공급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는 오를 이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생각처럼 급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곳도 별로 없죠. 미국도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수요 증가 기대 높지 않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급 감소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중동 국가들은 공급 감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 생산 기업들이 유가가 너무 낮아서 생산 비용을 못 맞추겠다. 그러면 공급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겠죠. 그러나 미국 생산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배럴당 40달러, 50달러로 내려가면서 웬만큼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공급 감소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 호황과 증시 급등이 이루어졌던 2007년과는 현재는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면은 유가는 고점 수준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했던 유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의 유가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의 수요 및 공급 전망을 고려한다고 하면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70에서 80달러가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유가는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좋은 추론이죠. 지난 2015년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하고 경기 둔화 우려도 높아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무려 배럴당 3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과잉 대응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어떤 국가도 원유 생산 비용을 맞출 수 없는 유가 수준, 저희는 40달러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유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유가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전형적인 박스권 가격 흐름을 보이는 자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소위 박스권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단 쪽에 가까워지면은 유가 하락 쪽에 배팅을 하고요. 하단 지지선 쪽에 가까워지면 유가 상승에 배팅하는 투자 전략이 가능한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유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 국제 유가와 원유 시장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대체 투자 대상으로 원유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입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